서울 성북동의 언덕 위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대저택이 서 있었다. 넓은 정원과 고풍스러운 일과는 누가 봐도 재벌가의 집임을 말해주었다. 그러나 그 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했고 차가웠다. 한지훈, 대한민국 3대 재벌 중 하나인 해성전자그룹의 젊은 총괄 대표. 33세의 나이에 그룹을 물려받은 그는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인물로 유명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세간이 알던 카리스마 넘치는 재벌 후계자와는 달랐다. 말없이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얼굴에는 피곤과 고독이 깊이 배어 있었다. 6개월 전 그의 아내 윤석영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어린 아들 민준을 데리고 시위로 나갔다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참사였다. 아내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당시 겨우 18개월이던 아들 민준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그러나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축복이 아니었다. 민준은 그날 이후 말을 하지 않았고 울음을 멈추지 않았으며 낯선 사람의 손길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다. 그는 간병인을 고용했다. 아니, 고용했다기보다도 수십 명의 간병인과 보육교사를 교체했다. 민준은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 누가 다가오면 밀쳐냈고 심지어 물어뜯기도 했다. 한지훈은 좌절했다. 사랑하는 아들을 지키지 못했고 그를 안아줄 수도 없었다. 민준은 아버지조차 거부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조언했다. 시간이 필요해요. 전문 치료를 받아야 해요. 해외 치료센터를 알아보죠. 하지만 모두가 틀렸다. 아무리 유명한 전문가라도 민준의 마음에 닿지 못했다. 그날도 그랬다. 해가 지기 직전 해성가의 저택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한지훈은 비서실에서 보고서를 받는 중이었다. 회장님, 새로 들어온 청소 담당자 서류입니다. 인천 쪽 계약직으로. 나이는 27세, 강은서 씨입니다. 그는 무심하게 서류를 넘겼다. 청소 인력까지 신경 쓸 여유는 없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저택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민준이 또 울고 있었다. 이번엔 낯선 공간, 서재 쪽에서였다. 하녀 하나가 급히 달려왔다. 회장님, 아이가 청소실에 들어가서 난리가 났어요. 지우는 급히 뛰어올랐다. 그러나 그가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은 고요했다. 하얀 유니폼을 입은 청소 담당자가 바닥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민준이 조용히 기대 자고 있었다. 지우는 믿을 수 없었다. 지금 자고 있나요? 네, 방금 잠들었어요. 아이가 제 옆에서 책을 보더니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강은서. 이름도 낯설고 얼굴도 낯설었다. 하지만 그녀는 공포도 없고 과잉된 친절도 없었다. 단지 아이를 사람으로 대하는 눈빛이었다. 지우는 아이를 천천히 품에 안았다. 처음으로 민준이 그를 밀쳐내지 않았다. 그날 이후 저택 안의 공기는 미세하게 달라졌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민준이 누군가의 품에서 잠들었다는 사실이 이 집안에서 일어난 기적이라는 것을. 하지만 강은서는 그 어떤 변화에도 동요하지 않았다. 다음 날도 평소처럼 청소도구를 챙기고 복도를 닦고 유리창을 닦았다. 간밤에 있었던 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듯했다. 어제 아이가 무릎에 안겼다면서요. 부엌 아주머니가 물었다. 네, 그냥. 얌전해졌어요. 조용히 있어서 저도 놀랐어요. 그녀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의 감정을 자극하고 싶지 않다는 듯 담담했다. 사실 은서도 놀라고 있었다. 자신이 그런 반응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처음 아이가 달려왔을 때 본능적으로 바닥에 앉아 눈높이를 맞추고 조용히 책을 읽었을 뿐이다. 그것이 민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는 몰랐다. 단지 은서는 그 아이가 두려워하는 눈빛을 지닌 것을 보았고 겁을 주고 싶지 않았다. 며칠 후 한지훈은 은서를 다시 불렀다. 강씨, 이쪽으로 앉아요. 그는 탁자 건너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은서의 표정은 여전히 조용했고 눈은 흔들림 없었다. 혹시 아이와 더 시간을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전 정식 보육교사도 아니고 아이 심리를 배운 적도 없어요. 그래서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아니라 마음을 봐줄 수 있는 사람.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은서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그럼 파트타임이라도 해보겠습니다. 아이가 거부하면 그땐 물러날게요. 그날부터 그녀는 오전 청소가 끝난 뒤 1시간씩 민준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책을 읽어주고 블록을 쌓고 때때로 조용히 음악을 틀어주었다. 놀랍게도 민준은 그녀를 거부하지 않았다. 아니, 점점 그녀 곁에 있는 것을 편안해하는 것 같았다. 민준은 아직 말을 하지 않았지만 행동이 달라지고 있었다. 손에 장난감을 들고 은서 앞에 내려놓기도 했고 그림책을 넘기며 그녀를 바라보기도 했다. 저택의 직원들은 하나둘씩 소문을 들었다. 민준이 눈 마주쳤대. 웃기도 했대. 기적 같다는 말들이 속삭이듯 퍼졌다. 지우는 그런 소문을 멀리서 듣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소문보다는 직접 본 민준의 눈빛을 더 믿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퇴근 후 곧장 아이 방으로 향했다. 문틈 사이로 은서와 민준이 마주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민준은 블록을 쌓고 있었고 은서는 조용히 손짓으로 색깔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 순간 민준이 블록을 떨어뜨렸다. 은서는 잠시 놀란 듯하더니 괜찮아. 다시 해보자. 조용히 말하며 웃었다. 민준도 미소 비슷한 표정을 지었다. 지우는 문을 닫고 돌아섰다. 처음으로 집안에서 사람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은서는 자리에 돌아와 가방을 챙기며 민준에게 인사했다. 잘 자요, 민준아. 내일 또 올게.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는 듯 따뜻했다. 은서는 돌아서다가 멈췄다. 문득 자신이 이 집에 처음 왔을 때의 일을 떠올렸다.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온 집이었다. 아픈 동생의 치료비, 월세, 아르바이트 3개를 병행하던 날들. 하지만 지금은 매일 이 집으로 오는 길이 조금 덜 무겁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은서를 다시 불렀다. 강씨, 아이 전담으로 전환하는 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은서는 놀랐다. 저 청소 업무는요? 다른 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민준 곁에 있어주세요. 은서는 망설였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한 아이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 눈빛은 자신을 받아들였고 기대하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지우는 처음으로 마음이 가볍게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무너진 것 같았던 집안에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여자가 있었다. 민준과의 하루는 조용히 흐르듯 반복되었다. 강은서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도착했고 아이 방으로 가기 전 손을 씻고 인사를 건넸다. 안녕, 민준아. 오늘도 같이 놀자. 민준은 아직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녀의 존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듯했다. 처음엔 시선을 피하던 그가 이제는 그녀를 바라보고 손에 장난감을 들고 와 무릎 위에 놓기도 했다. 은서는 그 작고 미묘한 변화 하나하나를 진심으로 기뻐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했고 밤늦게 돌아오곤 했다. 하지만 요즘엔 일부러 퇴근을 앞당기고 있었다. 문틈으로 들리는 민준의 웃음소리가 보고서 속 숫자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귀가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려오는 소리는 익숙하지 않았다. 이건 파란색, 그리고 이건 초록색. 잘했어, 민준아. 거실 한편에서 은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그 옆에는 블록을 가득 쌓아 올린 민준이 앉아 있었다. 지우는 문득 걸음을 멈췄다. 그 광경이 너무 따뜻해서 섣불리 들어설 수가 없었다. 은서는 민준에게 박수를 쳐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민준도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짝 웃음을 흘렸다. 한동안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던 지우는 조용히 뒤로 돌아섰다.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직접 은서를 불렀다. 강씨, 요즘 아이 덕분에 제가 많이 웃게 됐습니다. 제가요? 아니, 아이 덕분이겠죠. 둘 다죠. 지우는 서류 한 장을 그녀에게 건넸다. 정식 고용 계약서입니다. 민준 전담 보육인으로. 은서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지금까지 강 씨보다 나은 사람을 본 적 없습니다. 그 말에 은서는 잠시 말을 잃었다.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를 떠올렸다. 단순히 돈이 필요했고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청소 일을 시작했을 뿐이었다. 그런 자신에게 누군가가 필요한 존재라고 말해준 건 처음이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계약이 체결된 후 은서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민준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식사, 놀이, 정서적 교감을 이어갔다. 그녀는 아이와 함께 그림도 그리고 손가락 인형극도 만들어 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다. 민준이 책을 넘기며 소리를 냈다. 은서는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다. 지금 뭐라고 했어? 민준은 다시 입을 다물었지만 그 눈빛은 뚜렷한 반응을 담고 있었다. 그날 밤 은서는 그 사실을 지훈에게 보고했다. 아이 입에서 엄이라는 소리가 나왔어요. 아마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던 걸지도 몰라요. 지훈은 말없이 손에 든 유리잔을 내려놓았다. 그 말을 듣고 어땠습니까? 눈물이 나려 했어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그녀에게 닿았다. 그 마음, 감사합니다. 아이도 분명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엔 짧지만 깊은 정적이 흘렀다. 그건 단순한 고용인과 고용주의 대화가 아니었다. 둘 다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상처를 읽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며칠 후 혜성이 주최하는 사내 행사에 지훈이 참석하게 되었다. 행사장에는 온갖 기자와 임원들이 모였다. 그 자리에서 기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회장님께서 정시에 귀가하신다던데 혹시 가정에 변화가 있으신지요? 지훈은 질문을 듣고 짧게 웃었다. 가족이란 건 직책보다 먼저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뚜렷한 울림을 남겼다. 그날 밤 지훈은 집으로 돌아와 민준 방에 들렀다. 은서가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고 있었다. 지훈은 조용히 서 있다가 말했다. 강씨. 그녀가 돌아봤다. 네. 이 집에 와줘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는 처음과는 분명히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 감정이 무엇인지 서로 정확히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건 믿음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아주 조심스러운 시작이었다. 봄이 오기 시작한 어느 날 저택의 정원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하얗게 얼어붙었던 나뭇가지에 어린 새싹이 돋고 개나리 한두 송이가 피어났다. 민준도 그와 닮아 있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눈조차 마주치지 않던 아이는 이제는 은서에게 손을 내밀 줄 알았다. 이거 초록. 은서는 깜짝 놀랐다. 민준아, 지금 말한 거야? 민준은 수줍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은서는 아이를 꼭 안고 눈을 감았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날 저녁 아이가 잠든 뒤 은서는 거실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지훈이 퇴근에 들어왔다. 오늘도 진전이 있었습니까? 네, 아이가 초록이라고 말했어요. 스스로요. 지훈은 멈춰서서 믿기지 않는다는 듯 은서를 바라봤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하지만 기뻤어요. 너무 기뻐서 울 뻔했어요. 그는 식탁 반대편에 앉았다. 그들 사이엔 이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공기가 흘렀다.
이제는 어색한 고용인과 고용주의 대화가 아니었다. 강 씨는 아이들을 좋아합니까? 네, 어려서부터 동생들을 돌봤어요. 어머니가 아프셔서 제가 엄마 역할을 해야 했거든요. 지우는 그녀의 눈빛에서 오랜 책임감과 강한 내면을 읽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종종 밤마다 거실에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곤 했다. 처음엔 아이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점점 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번져갔다. 은서는 인천의 낡은 반지하 집, 그리고 아픈 막내 동생의 이야기를 꺼냈고, 지우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일찍 잃고 조부 밑에서 자라며 느낀 외로움을 털어놓았다. 제가 아무리 잘해도 조부는 늘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감정 표현이라는 건 사치라고 생각했죠. 전 반대였어요. 감정을 숨기면 가족이 다 무너졌거든요. 두 사람의 성장 배경은 달랐지만 결국 같은 외로움을 품고 자랐다는 점에서 닮아 있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정전이 났다. 번개가 치는 소리에 놀란 민준이 울음을 터뜨렸다. 은서가 먼저 아이 방으로 달려갔고 지훈도 뒤따라갔다. 민준은 침대에서 울고 있었고 은서는 그 곁에 앉아 토닥이고 있었다. 지훈이 다가가 아이를 안으려 하자 민준이 그를 껴안았다. 아무 저항 없이 아버지 품에 안겼다.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이의 체온이 그의 심장을 녹이고 있었다. 정전된 어둠 속에서 세 사람은 한 침대에 앉아 있었다. 은서는 조용히 이야기책을 꺼냈고 손전등을 비추며 이야기를 읽었다. 그날 밤 민주는 처음으로 아버지와 보모 사이에서 편안하게 잠들었다. 불안과 공포, 상실과 침묵이 가득했던 이 집에 처음으로 평온한 밤이 찾아왔다. 다음 날 아침 은서가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을 때였다. 지훈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오늘 저녁 같이 식사하시겠습니까? 정식으로. 은서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저녁이요? 네, 감사의 의미로. 아이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으니까요. 그녀는 망설였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평소와 다른 셔츠를 입고 식탁에 앉아 있었다. 은서도 차분하게 머리를 묶고 단정한 옷을 입었다. 식탁 위엔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운 음식이 놓여 있었다. 민주는 옆자리에 앉아 젓가락을 들고 있었다. 먹어도 돼요. 은서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요. 우리가 다 같이 먹으려고 차린 거야. 식사 중간 민준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아빠, 엄마 같아. 두 사람은 동시에 그를 바라봤다. 은서는 잠시 숨을 멈췄다. 지훈도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민주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순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너무 맑아서 아무도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었다. 식사가 끝난 후 은서가 아이를 재우러 방에 들어가고 지훈은 베란다에서 혼자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다. 그의 눈앞에 어렴풋이 떠오른다. 서경, 아내의 마지막 미소. 그리고 그 미소가 잊히지 않는 죄책감. 하지만 이제 그는 알 것 같았다. 그 미소가 더 이상 자신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었음을. 누군가를 다시 사랑한다는 것이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베란다 문이 열리고 은서가 나왔다. 민준이 금방 잠들었어요. 지우는 그녀를 바라봤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은서는 고개를 저었다. 저야말로 이렇게까지 마음이 움직일 줄 몰랐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지훈이 조용히 물었다. 은서 씨는 아이 옆에 계속 있어줄 수 있습니까? 그녀는 조금 놀란 듯했지만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언제까지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고 무너졌던 마음의 조각들이 조용히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던 어느 일요일, 지우는 민준과 은서에게 함께 외출하자고 제안했다. 민준이도 밖에서 햇빛을 좀 받아야겠어요. 그리고 셋이 같이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은서는 망설였지만 민준이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이자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서울숲공원은 주말답게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로 붐볐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자전거 바퀴소리, 거리 공연에 기타 선율이 섞여 있었다. 지우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썼다. 은서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 민준의 손을 꼭 잡고 걸었다. 민준은 처음 보는 풍경에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아빠, 저기, 거북이 있어. 그래, 가까이 가서 볼까? 지우는 아이의 손을 잡고 연못 쪽으로 걸어갔다. 은서는 그들 뒤를 조용히 따랐다. 그 장면은 평범한 일상처럼 보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 사람 모두가 진짜 가족 같았다. 한참을 걷다가 벤치에 앉아 음료를 마시고 있을 때 누군가 카메라를 들고 그들을 스쳐 지나갔다. 그저 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마추어 사진작가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 사진은 이틀 뒤 전국 언론의 중심이 되었다. 월요일 아침 지훈이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비서는 당황한 얼굴로 달려왔다. 회장님, 이거 보셔야 합니다. 그가 내민 태블릿에는 온라인 뉴스 헤드라인이 떴다. 재벌가 상속인 한지훈, 젊은 여성과 아들과 함께 공원 나들이 포착. 기사 아래에는 그날 공원에서 찍힌 고화질 사진이 실려 있었다. 지훈이 모자를 쓴 채 민준의 손을 잡고 옆에서 은서가 미소 지으며 걷고 있는 모습. 사진 속 세 사람은 분명히 하나의 가족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사실은 세상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지훈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는 곧바로 은서를 불렀다. 기사를 보셨습니까? 네, 조금 전에 봤어요. 은서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민준이에게 상처를 줄까 봐 그게 제일 무서워요. 지훈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날 오후 혜성그룹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침해는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언론은 멈추지 않았다. 여성의 정체, 출신, 학력, 가족 배경까지 파헤쳐 보도되기 시작했다. 인천 출신 무명 청소부, 혜성그룹 후계자의 새로운 동반자, 전문성 없는 부모, 어린 아들과의 생활 책임질 수 있나. 각종 커뮤니티와 SNS는 엇갈린 반응으로 들끓었다. 한쪽에서는 지훈을 비난했다. 가문 망신이다. 재벌의 품격이 땅에 떨어졌다. 또 다른 쪽에서는 그를 응원했다. 저런 사람이 진짜 아빠다. 사랑과 헌신이 뭐보다 중요한지 보여준다. 하지만 가장 큰 반응은 혜성그룹 내부에서 터져나왔다.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그들의 우려는 하나였다. 이미지 훼손입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합니다. 지금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훈은 이사회 회의에 참석했다. 모두의 시선이 그를 향해 있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말했다. 제 사생활이 그룹의 가치에 영향을 준다면 저는 언제든 자리를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의 행복을 타협할 생각은 없습니다. 순간 효희 씨는 조용 해졌다. 누군가는 분노했고 누군가는 감탄했다. 은서는 저택 안에서도 언론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기자들이 정문 앞에 진을 치고 있었고 몇몇은 몰래 담장을 넘으려 했다. 그녀는 아이가 상처받을까 걱정되었고 결국 지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아니, 지훈 씨, 저 이 집을 떠날까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은 이 집의 사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말은 분명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날 밤 민준이 잠든 후 거실에 둘만 남았을 때 지훈이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은서 씨, 제가 두려운 건 오직 하나뿐입니다. 당신이 떠나는 것.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그의 손을 잡았다. 저도 이제 도망치지 않을래요. 세상이 흔들려도 서로를 향한 그 마음만은 단단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 모든 소동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언론의 소란이 조금 가라앉은 어느 늦은 밤, 은서는 낯선 이메일을 한 통 받았다.
보낸 사람은 이름 없는 프리랜서 기자였고 제목은 간단했다. 6개월 전 사고는 정말 사고였을까요? 처음엔 의심했다. 하지만 본문에 첨부된 사진들과 정리된 타임라인은 무시하기엔 너무 구체적이었다. 차량 정비 이력 위조, 블랙박스 누락, 사고 당시 CCTV 삭제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섬뜩했던 건 사고 차량을 점검했던 정비소가 혜성그룹 계열사 소속이라는 사실이었다. 은서는 손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서경의 죽음을 덮으려 했고 지금도 그 진실이 드러나지 않길 바라고 있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바로 지훈에게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계기로 지훈 자신이 자료를 확인하게 되었다. 민준이 낮잠을 자는 동안 은서가 두고 간 노트북 화면 위에 이메일이 열려 있었던 것이다. 처음엔 눈을 의심했다. 지훈은 조용히 노트북을 들고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몇 시간 동안 그는 숨도 쉬지 않은 채 하나하나 읽고 비교하고 되짚었다. 그리고 이내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은서를 불렀다. 이걸 알고 있었습니까? 은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의심했어요.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지훈은 말이 없었다.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서경은 죽기 전 혜성재단의 운영 방식을 바꾸려 했다. 투명한 휴게, 사회 환원 강화, 권력의 분산. 그리고 그 모든 변화가 누군가에겐 위협이 되었을 것이다. 그 누군가가 그의 가족 중 한 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밤 그는 혜성그룹의 과거 이사회 회의록과 재단 희귀 자료를 다시 열람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피하려 했던 진실과 마주했다.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다. 조작되었고 누군가의 묵인이 있었으며 그 중심에는 자신의 조부 한대건 명예회장이 있었다. 다음 날 지훈은 조부의 집으로 찾아갔다. 고요한 응접실, 변함없는 고가의 장식품들,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맞이한 조부. 뭘 그리 심각한 얼굴로 왔느냐. 서경의 사고, 일부러 묵인하셨습니까? 노인의 표정은 단 한치도 바뀌지 않았다. 넌 너무 감정에 휘둘리는구나. 서경은 이상주의자였다. 회사를 위태롭게 할 생각만 했지. 그게 죽어야 할 이유입니까? 나는 죽으라 한 적 없다. 다만 불편한 돌은 치워져야 회사가 굴러간다.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 돌이 제 아내였고 민준이의 어머니였습니다. 너도 이제 선택해야 해. 진실을 드러낼 거냐, 아니면 지킬 거냐. 내 위치와 회사를. 그날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다. 은서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걸 알아챘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안았다. 난 지금 내 피를 부정하고 싶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지켜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멈추지 않겠잖아요. 지훈은 그녀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로부터 며칠 후 혜성그룹 이사회는 다시 한번 그를 호출했다. 언론은 조용해졌다. 이젠 정리하자. 무슨 뜻입니까? 은서라는 여자를 정리하고 가족 중심 체계로 돌아오라는 거다. 지훈은 잠시 침묵한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제 가족입니다. 그리고 제 아이의 유일한 치유입니다. 이기적인 선택이야. 회사를 버릴 거냐? 그는 조용히 회의실을 나왔다. 그날 밤 은서는 지훈의 책상 위에 편지 한 장을 남기고 떠났다. 민준의 방도 침대도 정리되어 있었다. 편지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당신과 민준을 위해서라면 어떤 오해도 감수할 수 있어요. 나 없이 더 편해진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저는 항상 같은 자리에 있을게요. 지훈은 편지를 들고 거실 한가운데 앉았다. 민준이 어딘가에서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엄마 또 안 와. 그 한마디에 지훈은 무너졌다. 처음으로 그는 소리내어 울었다. 은서가 떠난 후 저택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 고요함은 예전과는 달랐다. 더 무겁고
더 쓸쓸하고 어딘가 찢겨진 듯한 정적이었다. 민주는 며칠째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잠들기 전마다 창문 쪽을 바라보며 물었다. 엄마 언제 와? 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말하는 순간 아이의 마지막 희망조차 꺾일 것 같아서. 그는 매일 밤 서재에서 홀로 기록들을 검토했다. 서경의 죽음, 재단의 구조, 회장의 권한 남용. 이제는 확실했다. 이 모든 걸 덮고 가는 건 회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었다. 지우는 결심했다. 다 잃더라도 이 진실만은 바로잡겠다고. 며칠 뒤 그는 언론사에 연락을 취했다. 공개 회견을 자청한 것이다. 처음엔 모두가 말렸다. 비서실, 법무팀, 임원진까지. 하지만 그는 조용히 말했다.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혜성빌딩 1층 로비에는 수십 개의 마이크와 카메라가 줄지어 있었다. 정장 차림의 지훈이 단상에 섰다.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웅성였다. 그는 단호한 눈빛으로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한지훈 개인이 아닌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말하고자 합니다. 그 순간 로비는 조용해졌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6개월 전 제 아내 윤석영 씨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고에 대해 저는 오랫동안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가지 결정적인 자료들을 통해 그 사고가 단순한 과실이 아닌 구조적 묵인과 조작의 결과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의 손이 바삐 움직였다. 사고 차량의 정비 기록 조작, 블랙박스 누락,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혜성그룹 일부 관계자의 개입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중 제 가족도 포함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순간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흘러나왔다. 지우는 말을 이었다. 저는 오늘부로 혜성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윤석영 씨의 이름을 걸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재수사 요청을 공식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은 더욱 단호했다. 또한 제 아들과 함께 살아갈 다음 시간을 위해 강은서 씨와의 관계를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저와 제 아이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사람이며 그 존재 자체가 치유였습니다. 그의 기자회견은 전국적으로 생중계되었고 그날 오후 대한민국의 모든 포털 사이트에는 그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랐다. 지지와 반발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한쪽에서는 용기 있는 고백이다. 재벌도 사람이라는 걸 보여줬다. 또 다른 쪽에서는 기업 이미지 추락, 무책임한 상속자. 하지만 지우는 어떤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민준과 함께 은서의 집 앞을 찾았다. 인천의 오래된 골목길, 조용한 빌라 앞. 문을 두드리자 은서가 나왔다.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말을 잇지 못했다. 지우는 민준을 앞으로 밀며 말했다. 민준이가 매일 물었어. 엄마 언제 오냐고. 민준은 조용히 은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은서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았다. 엄마 여기 있어. 다시는 안 갈게. 지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한 걸음 다가가 은서의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아가요. 어디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뒤편,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지훈과 은서, 민주는 인천의 작은 골목에서 다시 하나가 되었다. 이제는 숨길 것도 도망칠 이유도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조용히 약속했다. 이제는 함께 걸어가자고. 며칠 후 지우는 공식적으로 혜성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언론은 다시 한번 술렁였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다. 많은 이들이 그의 용기와 선택을 지지했고 오히려 혜성그룹의 이미지가 인간 중심 경영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그는 물러난 후에도 조용히 움직였다. 서경의 뜻을 기리기 위해 그녀가 생전에 구상하던 힐링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름은 윤석영 메모리얼 힐링센터.
아이들과 상처받은 가족을 위한 재활 공간이었다. 지우는 은서에게 그 센터의 실무총괄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당신만큼 이 공간의 의미를 이해할 사람은 없어요. 은서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할게요. 서경 씨의 이름이 헛되지 않도록. 센터는 서울 예곽의 작은 숲 근처에 자리 잡았다. 건물은 자연 친화적으로 설계되었고 창문 너머로 사계절의 변화가 고스란히 들어오는 구조였다. 첫날 입소한 아이는 2명이었다. 하나는 유기된 후 트라우마를 겪고 있던 5살 여자아이. 다른 하나는 부모의 이혼으로 말을 잃은 8살 소년이었다. 은서는 민준에게 했던 것처럼 눈높이를 맞추고 기다려주었다. 소리치지 않았고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 단지 옆에 있어주었다. 아이들은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민준도 그 공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 누나들과 어울렸다. 하루는 그 여자아이가 처음으로 말을 꺼냈다. 선생님, 내일도 와요? 은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항상 너 옆에 있을 거야.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던 지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서경이 꿈꾸던 세상, 은서가 견뎌낸 삶, 그리고 자신이 이제서야 시작한 진심. 모든 것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다.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한지훈 전 회장님,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힐링센터와 관련해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우는 처음엔 망설였다. 하지만 은서가 말했다. 누군가는 당신이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알아야 해요. 그래야 더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결국 그는 수락했다. 인터뷰는 힐링센터 내에서 촬영되었다. 기자는 물었다. 왜 이 모든 걸 버리고 이 길을 택하셨습니까? 지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뒤 저는 매일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여자를 만나고 제 아이가 웃는 모습을 다시 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은 자산도 명예도 아닌 진심이라는 거요. 기자는 다음 질문을 던졌다. 그 진심은 지금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지우는 잠시 웃었다. 제 아이, 그리고 저희 가족이 되어준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그 방송은 방영되자마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과거를 떠올렸다. 어느 엄마는 이렇게 댓글을 남겼다. 우리 아이도 그 센터에 보내고 싶어요. 너무 많이 울었는데 이제는 안고 싶어요. 힐링센터는 문을 연 지 한 달 만에 전국 각지에서 문의가 쏟아졌다. 정치인, 교육자, 심리치료사들도 센터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훈과 은서는 여전히 조용했다. 그들은 뉴스보다 아이들의 눈빛에 집중했다. 어느 저녁, 센터가 모두 문을 닫은 뒤 지훈과 은서는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바람이 조용히 불고 별이 하나둘 떠올랐다. 지훈이 조용히 물었다. 가끔은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큰 걸 건 건 아닐까? 은서는 고개를 저었다. 처음엔 그랬어요. 당신을 만난 것도, 아이와 가까워진 것도.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우리가 지킨 건 두려움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게 뭔가요? 서로를 믿는 마음이요. 지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조심스럽지만 이제는 떨리지 않았다. 그 순간 센터 안에서 민준이 작은 발걸음으로 달려왔다. 아빠, 엄마, 별 봐요. 지훈과 은서는 동시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조용히 세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겹쳐졌다. 힐링센터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아침, 은서는 낯선 봉투 하나를 받았다. 보낸 사람 없이 흰 봉투엔 단지 윤석영이라는 이름만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느낌 속에서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손편지와 함께 오래된 녹음 파일이 담긴 USB가 들어있었다. 편지의 내용은 짧았지만 결정적이었다. 혹시 내가 사라진다면 이걸 지훈에게 전해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
편지는 서경의 것이었다. 은서는 손을 덜덜 떨며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서경의 목소리였다. 담담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다. 오늘도 이사회에서 반대가 심했다. 내가 제안한 휴게 개혁안을 두고 가문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날 몰아붙였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투명한 회사가 되어야 하니까. 녹음 속에는 조부 한대건 회장의 이름도 언급되었다. 그리고 그가 직접 서경에게 해유와 위협을 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다. 은서는 곧장 지훈에게 파일을 전달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들었다. 파일이 끝난 순간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싸우고 있었군요. 은서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그 싸움을 끝낼. 며칠 뒤 지훈은 다시 혜성그룹 본사로 향했다. 이번엔 전 회장 자격이 아니라 고발인으로서였다. 그는 검찰청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내용은 명확했다. 고 윤석영 사망사건 관련 혜성그룹 전 회장 한대건 외 몇 명의 고의적 증거인멸 및 업무방해 혐의 고발. 뉴스는 즉시 터졌다.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다. 전직 회장이 손자를 통해 고발당한 사례는 전무후무했다. 언론은 피의자의 침묵, 손자의 반란, 정의인가 배신인가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했다. 혜성그룹 이사회는 비상사태에 돌입했고 한대건 회장은 입원했다. 그러나 지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다시 인터뷰에 응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제 아내의 삶을 올바르게 기리고 아이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기 위한 선택입니다. 민심은 서서히 그에게로 기울기 시작했다. 그가 운영하는 힐링센터엔 오히려 더 많은 후원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달 후 검찰은 공식적으로 수사를 개시했고 전 회장 한대건은 소환 통보를 받았다. 그날 밤 지훈은 은서와 민준,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민준이 갑자기 말했다. 엄마, 아빠는 진짜 용감해. 지훈과 은서는 동시에 아이를 바라봤다. 왜 그렇게 생각해? 무서워도 도망 안 가잖아. 그리고 항상 말해줘. 진실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 말에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은서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이 작은 식탁 위에는 확실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며칠 후 한 통의 전화가 울렸다. 검찰청이었다. 한지훈 씨, 유족으로서 증언 가능하십니까? 지훈은 잠시 숨을 들이켰다. 물론입니다. 그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는 출석날 은서와 민준에게 짧게 말했다. 다녀올게.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빠, 힘내요. 지훈은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가 조용히 돌아섰다. 검찰청에 도착하자 수십 명의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지훈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계단을 올라가 정문 안으로 사라졌다. 그 뒷모습을 찍은 사진이 그날 밤 뉴스 일면을 장식했다. 진실을 향한 발걸음, 유산보다 양심을 택한 남자. 한지훈의 증언은 결정적이었다. 그는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말했고 윤석영의 육성과 자료도 법정에 제출되었다. 재판은 치열했지만 결국 진실이 이겼다. 한대건 전 회장은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밝혔다. 고인의 죽음은 명백한 관리 부실과 조직적 은폐의 결과였다. 유족의 용기와 진실에 대한 신념이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다. 그날 저녁, 지훈은 법정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차분했다. 서경아, 이제 너를 올바르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다. 며칠 후 힐링센터에선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입소한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꾸민 무대였다. 은서는 아이들과 함께 무대 뒤에서 긴장을 풀어주고 있었고 민주는 기타를 들고 작은 멜로디를 연습하고 있었다.
지우는 조용히 관객석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은서가 눈이 마주치자 웃었고 지훈도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공연이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떨리는 손으로 악기를 연주하고 어린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랫말엔 두려움보다 용기가, 상처보다 희망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 순서는 민준이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른 후 말했다. 이 노래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우리를 지켜준 모든 어른들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는 기타를 치며 조용히 노래를 불렀다. 그 가사엔 이런 말이 있었다. 울고 싶을 때 손 내밀어줘서 고마워요. 아무 말 안 해도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이젠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래요. 관객석 곳곳에서 눈물을 훔치는 소리가 났다. 지우는 처음으로 감정에 무너졌다. 그는 울고 있었고 옆에 앉은 은서가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공연이 끝난 후 아이들은 꽃다발을 들고 무대 아래로 내려왔다. 민주는 엄마, 아빠에게 꽃을 안기며 말했다. 우리 가족이 돼줘서 고마워요. 지훈과 은서는 동시에 아이를 안았다. 그 순간 과거의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졌다. 얼어붙었던 마음은 완전히 녹아 있었고 세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묶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날 밤 힐링센터의 작은 정원에서 지훈과 은서는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은서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해요.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옆에 있고 민준이 웃고 우리가 함께 걷고 있으니까 이게 내가 평생 원했던 전부예요. 그녀는 살며시 기대었다. 나도 그래요. 처음엔 그저 살아남고 싶었는데 지금은 살아가고 싶어졌어요. 당신과 민준과 함께. 조용한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사각였다. 지우는 은서의 손을 잡았다. 우리 정식으로 가족이 될까요?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곧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미 가족이잖아요. 그럼 공식으로 만들죠. 그는 웃으며 반지를 꺼냈다. 작고 단정한 은반지였다. 그녀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고 그는 조심스럽게 끼워주었다. 그날 이후 힐링센터 정문 옆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다. 한서 가족 힐링재단. 지훈의 성한, 은서의 성서, 그리고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들 세 사람을 완성시켰다. 그 이름은 곧 전국적인 상징이 되었다. 누군가 말했다. 저 이름엔 이긴 싸움이 담겼어요. 상처를 딛고 끝까지 걸은 사람들의 이야기죠. 어느 날 은서가 민준에게 물었다. 넌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민준은 환히 웃으며 대답했다.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 울고 있는 애들 옆에 있어주는 그런 어른이요. 은서는 민준을 꼭 안으며 속삭였다. 넌 이미 그런 사람이야. 엄마가 배운 것도 너한테서였어. 지우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앞으로도 수많은 아이들이 우리 손을 잡게 될 거고, 우린 계속 걸어가야 해. 세상이 조금씩 더 따뜻해질 때까지. 그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밤하늘엔 별이 가득했고, 세 사람의 그림자는 나란히 길게 이어져 있었다. 끝은 아니었다. 이건 단지 더 깊고 단단한 시작이었다.